푸른밤 종현입니다. 술을 전혀 못한다는 사람에게 한번 마셔봐. 자꾸 마시다 보면 늘어. 이런 얘기 할 때 있죠. 또 생각이 아주 많은 사람한테 단순하게 생각해. 생각이 너무 많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적절한 조언인 것 같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 몰라서 화나나? 누구든 할 수 있는 범위는 어쩌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들이 조언이 아닌 강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쿨하게 인정하는 거. 그것도 괜찮지 않나요? 5월 2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5월 25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트래비스의 More Than Words 였습니다. 그 오프닝에서 제가 뭔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 야, 해보다 술 마시다 보면 늘어. 아니면 뭐 생각 너무 복잡하게 한다. 좀 단순하게 생각해. 뭐 이런 이야기들이 꼭 조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예전에 사실 술이 저한테 그랬어요. 술을 제가 너무 못 마셔서 야, 마시다 보면 늘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나는 늘고 싶지 않아. 마시다 보다 늘 수도 있는데 난 늘고 싶지 않아. 마시고 싶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참 뭐 예전에 비하면 두세 배 늘어가지고 그래도 한 병 정도? 소주 한 병 정도는 마시니까 그 사람들마다 당시의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힘듦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야기해주는 조언들이 마치 뭐랄까 너무 냉정하게 들리기도 하니까 그 상대방을 생각을 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네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보다.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는 날입니다. 상당히 시크하게 영화 소개해주시는 분이죠. 신기주 기자님입니다. 요즘 푸른밤 가족들에게 인기가 대단합니다. 우리 작가님 그리고 PD님, 저 푸른밤 가족들에게, 제작진 분들에게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분이죠. 신기주 기자님이 나오시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90s but goodies, 여러분이 보내주신 90년대 추억 노래들 함께합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90년대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종현입니다. 영화와 우리 인생은 닮아 있지만요,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화에선 되지만 우리 인생에선 안 되는 것, 바로 되감기인데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는 되돌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순간들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영화를 보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더워요. 네, 힘들고. 날씨가 벌써 이제 일단 일교차가 좀 화가 나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님은 어떤 영화의 어떤 순간 되감기에서 보신 적 있나요? 좋아하는 장면들 자주 되어가면서 보기도 하는데 네. 엔딩 장면, 특히 다크나이트 같은 영화 엔딩 장면 같은 경우는 늘 되감아 보죠. 사실 그게 보면 볼수록 어떤 해피엔딩 장면은요, 그냥 판타지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냥 거기서 그 전에 주인공은 죽었는데, 그냥 관객들한테 위로 차원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끝내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감독판 엔딩이 있고, 또 상영판 엔딩이 있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감독판 엔딩, 좀 더 비극적인 엔딩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그렇게 느껴요. 감독판 엔딩들은 좀 더 비극적인 느낌이 들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며 관객한테 아부하지 않는 용감한 엔딩입니다. 맞습니다. 뭐 기자님도 현실 세계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되감기하고 싶은 순간 뭐 있으셨나요? 저 있잖아요. 머리 깎았을 때. 깎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죠. 네. 아니 근데 오늘 머리를 자르고 오셨는데 최근에 자르신 것 같은데 잘 어울리는데요? 아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되감기 하고 싶은 생각이 약간 줄었어요. 아 그래요? 깎고 나서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옆에 여러 도와주시는 분들이 잘 어울리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잘 어울리나 보다 하고 나와요. 그래서 밖으로 문 열고 나온 순간 느껴지죠. 속았구나. 그런 것들에 비치는 것들에 보면 휴대폰이나 아니면 차창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미용실에서 봤던 머리보다 훨씬 못나 보이는지 거의 마법 걸어놓나? 누가 그 얘기 하긴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얼굴이 문제라고 머리가 아니라. 아니 뭐 남자들의 뭐 많은 고민인 것 같기도 해요. 머리를 자르면 좀 어색해서. 저도 짧은 머리 하면 원빈 씨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아저씨가 되는 거죠. 아저씨에서 원빈 씨. 아니 뭐 근데 머리 잘 어울리십니다. 네, 갑자기 되돌릴 필요가 없어지네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까요? 네, 사극 영화 지난주에도 다뤘으니까 이번에도 이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극 영화 한 편과 참 잘 모르겠다 싶은 사극 영화 한 편과 두 편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먼저 최종병기 활이라는, 원제는 활이었는데 한자로만 하니까 너무 불친절한 것 같다고 최종병기라는 말을 붙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네요. 그러면은 원래 이름은 활이었던 거군요. 네, 활. 이 영화 내용에서 참 제목처럼 활이라는 그 무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했던 영화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뭐 병장기들이라는 게 그 칼, 창 뭐 이런 거 아니면 근접 전투,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인데 멀리서 활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스나이퍼의 총일 텐데 그렇게 해서 이 원거리로 전투하는 액션 씬을 연출해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평가받을 만한 영화죠. 그럼 상당히 매력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영화를 저는요, 사실 프랑스에 있었던 영화제에서 오프닝 상영 시작 개막작으로 열렸었거든요. 그때 마침 또 샤이니가 프랑스에서 뭐 콘서트 공연이 있어서 참여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자랑스러웠거든요. 타지에서 또 한국 영화를 보니까 참 좀 뜻깊고 시작 자체가 되게 사극이니까 옛날 배경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관객들은 어떻게 봤을지 궁금한데요. 이게 사극이고 또 게다가 익숙치 않은 활이란 소재고 게다가 한복 입고 뛰어다니는데 그렇죠. 네, 게다가 거기는 또 만주어도 나와요. 맞아요. 복잡하죠. 이걸 이해하던가요? 관객들이? 뭐 어차피 자막이 있어야 되니까 그 말 자체가
뭐 한국어, 만주어 이렇게 인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들한테 만주어나 한국어나. 그렇죠. 어차피 자막 보고 이해하니까. 그렇죠. 네. 우리들도 자막 보고 이해했었잖아요. 그렇구나. 만주어를. 자, 사실 최종병기활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고지전이라는 영화도 개봉을 했었고 7광구라는 상당히 큰 스케일의 영화도 함께 개봉을 했었잖아요. 지나고 나서 이제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고지전은 참 훌륭한 영화인 반면 7광구는 뭐 그냥 땅속에 묻어도 될 만한 영화여서 하지만 큰 흔적이 안 남았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성적이 없었지만 중국과 또 해외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아서 네. 역시 문화적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큰 영화였습니다. 충격을 받네요. 네. 사실 안 봤어요. 전 7광구.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얘기만. 잘하셨어요. 자, 다시 최종병기활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네. 그 병자호란이고요. 네. 병자호란이라는 건 이제 인조라고 하는 왕이 즉위했을 때 시기고 그때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는데 네. 당시에 이제 조선에서 청나라가 1등이냐 명나라가 1등이냐고 싸웠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청나라가 1등이어야 하는데 조선 안에서는 그래도 명나라가 의리를 지켜야 된다며. 왜냐하면 명나라가 그전에 임진왜란 때 네. 도와줬다라고 하는 의리를 지켰는데 정말 쓸데없는 의리를 지켰죠. 의리를 덕분에, 지켰다가 뭐 청나라가 화가 나서 조선을 침공을 하죠. 쑥대밭을 만들었죠. 쑥대밭을. 사실 이럴 때 그 정치 지도자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하냐인데 전 국토가 이제 전쟁의 참화에 빠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시기라면 그렇죠. 의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백성의 목숨이 중요한 것인데 네. 이때 사대부와 왕들은 명나라라고 하는 그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병자호란을 유발시키죠. 근데 청나라가 생각보다 빨리 이제 조선을 침공하고 네. 이제 한양 도성까지 침공해 오는 바람에 이제 인조가 강화도로 떠나지 못하고 남한산성에 은거하게 됩니다. 파죽지세로 내려와서 그렇죠. 네, 정말 그때 당시에 그 청나라의 방식이라는 건 그런 거였죠. 그 보통 조선의 그 방식은 그 성 하나하나를 점령해 가는 한 땀 한 땀씩 땅 따먹기를 하는 방식이라면 청나라는 다 필요 없다. 한양으로 바로 침공한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그냥 한양으로 직선 주로를 타고 침공을 하는 바람에 네. 생각보다 빨리 한양 도성이 이제 공격을 당했고 그러니까 인조가 부랴부랴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다가 결국은 이제 수모를 겪게 되는 네. 그 시대적 배경인데 이제 이 패종병기활의 배경은 그 모든 일이 있고 나서 결국은 백성들이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죠. 볼모로. 네. 그때 끌려 들어갔던 사람 중에 이제 박해일 주인공이죠. 남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남이의 여동생이 문채원이 연기한 그 장인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 인물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 그 잡혀간 어린 여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오라버니가 나서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역사가요. 뭐 광해도 다뤘었고 네. 이제 이 관상도 다뤘었는데 다 왕 이야기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종병기 활처럼 백성들의 시점에서 영화를 이제 역사를 풀어낼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역사에선 잘 다뤄지지 않는 이슈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맞아요. 기록이 많이 남아있기도 않고 뭐 상상에 의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 참 잘 다뤘어요. 그러니까 정말 백성들의 한 많은 삶 이런 것들이 영화에 잘 녹아나니까요. 보면서 좀 많이 마음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쨌건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는데 힘들게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계속 백성들을 보내야 되고 그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같은 나라 국민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이 같아요. 영화에서 그 가장 좋은 설정이 이거예요. 영화라고 하는 건요. 관객들이 계속 영화를 보게 하기 위해선 하나의 동기를 부여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버스에 태워야 한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일단 버스에 한번 올라태우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버스를 몰아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 태우기까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태울 것이냐. 최종병기활에서는 동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예쁜 여동생. 문채원이라면 저도 정말 구하고 싶을 텐데. 문채원 씨처럼 정말 예쁜 여동생이 네. 잡혀갔어요. 세상에. 그렇죠. 억울하게. 그 오빠가 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남매한테 특별한 사연이 있죠. 그러니까 인조 반정을 에서 연루되어서 아버지가 이제 억울하게 죽어요. 네. 남매가 그 억울한 삶 속에서 동병상련을 느끼며 살았죠. 네. 그러니까 특별한 남녀 관계가 되어 있다는 설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 오빠가 목숨을 걸고
이 여동생을 지켜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게 설정을 만들어 놓잖아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의 백성들의 삶이 너무 억울한 거죠. 왕이 또는 그 정치를 잘못해서 네. 이런 그 화마를 일으켜 놓고 나서 결국은 수없이 많은 볼모가 잡혀가는데도 전혀 구해줄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 압록강 너머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 그러면 이거 역적의 일하고 이제 억울하게 유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네. 또 억울하다는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관객들은 어쩔 수 없이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정에 공감하게 되니까 두 감정에 공감하면 영화가 일단 버스에 타게 되고요. 이 버스 운전사가 이걸 갖고 어디로 몰든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길로 가길 계속 바라면서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타까우면서도.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W.N. 웨일의 최종병기 그녀 듣고 오겠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햇살 속에서 희미한 웃음 어차피 이미 지난 일들이라고 위로하면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최종병기 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전에 이 영화가 상당히 예전에 나왔던 이전의 영화들과 다른 점, 사극으로서 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국민들, 시민들의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것도 좀 다를 것 같고요. 예전 나왔던 영화들과 또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속도감에서 차이를 느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활이라고 하는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속도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네. 그리고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전체의 스토리가 다 하나에 집중되잖아요. 구해야 한다. 네네. 일념 하나가 있죠. 이 정도의 속도감을 보여주는 건 현대극에선 간혹 있는데 원신영 감독의 그 용의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그 공유 씨가 정말 무섭게 그 액션 연기를 네. 보여줘서 그 영화 보고 나면 옆자리에 앉아있는 남자친구가 오징어로 보인다 라는 얘기가 있던데 역시 그 정도의 속도감을 보여주는 영화가 용의자 정도라면 현대극에서 네. 활 정도가 사극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감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관객들이 일단 보고 나면 눈을 뗄 수가 없게 만들잖아요. 네, 계속 네.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게임 같은 형태의 속도감을 보여주는데 네. 사극에선 굉장히 구현하기 어렵고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속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봤던 것 같고 사이사이 액션씬이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액션 연출이 활이라고 하는 소재를 갖고 연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근접해서 뭐 손발 때리고 뛰고 구르고 특히 한국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액션은요 불필요하게 빙글빙글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발차기하고 돌고 주먹 쓰고 돌고 이런데 네네. 그런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오히려 사실은 활을 통해서 서로 그 원거리를 겨냥하는 정교한 액션 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긴장감도 많이 네, 연출을 아주 잘한 측면이 있죠. 네. 보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게 화살이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줄 몰랐어요, 사실. 저도 사실 영화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네. 제가 흥미롭게 봤던 건 애기살이라는 활이었어요. 네. 후반부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뭐 그때 잠깐 나오긴 합니다만 병자호란 때의 그 남한산성에서 이제 실제로 조선 그 군사들이 썼다라는 대사가 나오죠. 네. 실제로 역사 사료를 읽어보면 애기살이라는 게 등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활이 없어서 만들어진 화살이거든요. 그러니까 활이라고 하는 게 그 총하고 비슷하지만 총알이 없으면 총이 쓸모가 없듯이 그렇죠. 활도 화살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없으니까 대나무를 깎거나 네. 나무를 부러뜨려서 만들었는데 짧고 대신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활이었죠. 저는 마치 대포처럼 날아가는 엄청 큰 화살이 보고서 와 진짜 저 화살이면 진짜 바위도 부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량시라고 표현했었는데 네네네.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네. 근데 사실 거기서 그 유승용 씨가 연기한 주신타라는 인물,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의 그 활을 잘 쏘는 인물로 나오는데 이 인물이 했던 대사가 기억이 남아요. 물론 만주어라 잘 이해를 못하긴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선의 활을 우습게 보지 마라. 어차피 뿌리는 우리와 네. 똑같은 활이다. 음. 다만 이제
우리는 대륙과 광야에서 무거운 화살을 쏘는 강한 강공으로 발전했다면 조선의 활은 가볍지만 기동성 있는 활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조선의 활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면서도 이제 무게감 있게 내리고 있는데요. 그게 어찌 보면 당시의 조선 민중, 백성들의 네. 어떤 그 정신력 같은 걸 표현하는 대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해 보이지만 약하고 네. 가볍고 무거운 화살을 쏠 수 없을 것 같으나 그러나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친다. 였던 거죠. 네. 그래서 큰 코 다치잖아요. 이 청나라에서 온 코만 다친 것도 아니고 심하게 다칩니다. 심하게 다치죠. 자, 류승룡 씨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역할로 나오는데 사실 그 헤어스타일을 하고 카리스마 있기가 힘든데 상당히 맞아요. 눈빛과 그 한국말 안 하고 만주어로 뭔가 감정을 표현해내는 게 상당히 저는 인상 깊었어요. 그러게요. 예, 변발을 하는 것도 고증이 상당히 훌륭한데요. 특히 네. 만주어를 직접 구사하면서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도 놀라워요. 사실 구태여 그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요.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맨 오브 스틸 같은 그 슈퍼맨 영화 같은 거 봐도요. 네. 멀리서 온 외계인인데 영어 써요. 맞죠. 외국- 아니, 의문부를 그 붙이게 만들죠. 행성에서도 영어를 써요. 맞아요. 역시 제일 외국어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만조가 등장하죠. 그러므로 해서 현실감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 양 두 개 민족 또는 구대 국가 사이의 갈등 관계를 더 극단적으로 보여주죠. 서로 소통되지 않고 그러니까 섞일 수 없는 사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말로 소통했다면 그렇게까지 갈등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겠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참 연기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만주어라는 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과연 만주어 발음이 옳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그랬을 하지만 수도 있겠네요. 애써 발음들 교정했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고생을 하셨군요. 그 미국 드라마 같은 거에 보면 가끔 한국인 캐릭터로 나와서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동양인이지만 미국에서 자라서 한국말을 못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로스트에 나오는 캐릭터 맞아요. 곽진주 씨 네. 상당히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안타깝죠. 만주어를 하는 분들이 들었으면 또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뭐 이제 만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네. 자, 이 영화를 보면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네. 저는 사실 아포칼립토라는 영화가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네. 김학리 감독 스스로도요. 그 네. 아포칼립토의 어떤 그 설정을 차용했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사실 뭐 이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동기를 주고 네. 관객이 거기에 몰입되도록 만드는 설정은 감독들도 늘 좋아하고 하지만 뭐 좋아한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설정은 아니죠. 아포칼립토의 경우에도 멜 깁슨이라는 인물이 네. 그 추격 액션 장면이라고 하는 설정을 연출했는데 네. 이게 이제 활과 아주 유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조금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대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통받는다. 뭐 그런 부분도 좀 노예로 끌려간다거나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좀 네.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났던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뭐 아포칼립토에서 보면 그 최종벽이 활을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후반부에 가면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나죠. 사실 그 주인공한테 행운이 따른다는 것도 네. 두 영화의 공통점이기도 한데 이쪽에서 호랑이가 등장하고 저쪽에서는 호랑이와 비슷한 제규어가 등장해서 구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근데 이걸 흡사하다기보단 제가 느끼기엔 어떤 영웅물에서요. 그 네. 영웅이 그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에선 반드시 뜻밖의 행운이 따라요. 그게 관객들한테 굉장한 쾌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영웅이 너무나 완벽하기만 하면 그럼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러니까 이 최종병기 활에서도 후반부가 되면 네. 사실은 인력으로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순간이 오잖아요. 수적으로 너무 열세에 그렇죠. 이르기 열세에 때문에. 몰렸는데 그 순간에 그게 기지이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 행운이기도 한 것 때문에 그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이건 반드시 필요한 설정입니다. 관객들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보면서 상당히 그리고 저는 호랑이라는 그 동물 자체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상징적인 그런 동물이 또 청나라의 군사들을 이렇게
해치는 모습을 보니까 저 모습들이 좀 그래도 뭔가 신적으로 표현이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관객들한테 좀 쾌감을 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읽히도록 이렇게 그 배려한 측면이 있으나 감독 김한민 감독 스스로는 어디에서도 그렇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단순하게 읽힐 수 있는 설정이어서 음. 감독은 그렇게 읽히는 건 원치 않죠. 네. 그렇지만 하지만 실제로 흘린 부분은 있죠.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노래는요, 샤이니의 화살 듣고 오겠습니다. 가슴 가득한 그대 흔적 나를 숨쉬게 해요. 달빛에 긴 밤이 모두 MBC FM for you.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사극 영화 2편을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앞서서 최종병기 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두 번째 영화 어떤 작품일까요? 왕의 남자입니다. 왕의 남자. 예. 사극하면은 또 왕의 남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사극 중에서는 가장 관객이 많죠. 1000만 관객가 들었으니까 예, 광해에 필적한 영화고. 근데 저한테 참 어려운 영화기도 해요. 왜냐면요. 어떤 부분에서요? 이게 아마 두 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였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왜 1000만이 드는지 1001부터 1000만 명까지 참 잘 이해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관객들의 선택이니까 네.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인데 하지만 왜 1000만 명이 드는지에 대한 해석이 저 나름대로는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영화였어요, 저한테. 저도 사실 극장에서 보진 않았고요.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접하게 됐었는데 이때 영화가 상당히 많은 관객이 들면서 이준기라는 그렇죠. 배우가 상당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맞아요. 사실 이준기 씨 인터뷰를 예전에 있던 매체에서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팬분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갖다 주시고 그래서 인기 있는 배우들 다르구나. 배우들한테는 그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그 중독된 팬들이 존재하는 게 배우한테는 힘들어요. 왜냐면 배우는 늘 캐릭터가 변신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캐릭터를 맡았을 때는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떤 캐릭터를 맡았을 때는 악역이다 그러면 싫기도 하고 색깔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광적인 팬이 등장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준기 씨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때 뭐 초코파이도 주시고 뭐 도시락도 주시고 해서 호강했는데 배고팠는데 그래서 그때 또 이준기 씨가 예쁜 남자로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자, 이 영화는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배경은 연산군 때예요. 네. 예, 군이라는 건 왕이었으나 쫓겨났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예, 연산군 때고 연산군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죠. 일단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성격 파탄자가 되어서 맞아요. 주변 사람과 신하들을 모두 괴롭히다가 결국엔 자기 어머니를 죽게 만든 원인이 누구다라는 걸 알게 되고 피 묻은 손수건을 받게 되면서 이제 정신이 나가 정말 신하들을 다 죽이고 정말 패악을 부리다가 쫓겨나게 되는 조선 왕조에서는 숨기고 싶은 왕이죠. 연산군과 광해군이 있죠. 네. 왕이었다가 사실 쫓겨난. 광해군은 역사적 평가가 엇갈려요. 맞아요. 네, 사실은 어찌 보면 정치적 패자에 대한테 더 씌어진 억울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네. 반면에 연산군의 경우에는 숨기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그 연산군 이후의 왕들한테는요. 연산군은 말하자면 왕이 저렇게 망가질 수도 있다. 신하들이 늘 왕을 공격하는 빌미가 됐고요. 네. 그 이씨 집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유전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늘 연산군은 약점이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왕도 정치에서. 네. 하나부터 10까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왕한테 지나친 권력을 몰아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의 근거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전 왕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죠. 저는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조선 왕조는 조선의 조정은 저렇게 왕에게 큰 권력이 없는데 항상
양상 구도가 있는데 권력 자체가 분배되어 있는데 왜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권력이 왕에게만 집중되어 있나라는 의문점도 들었었거든요. 그거는 사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조 때는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선조에서 가장 이제 융성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왕과 신하의 권력이 균형이 잡혀 있었어요. 네. 사실상 신하의 권력이 강했는데 네. 그 세종대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어서 열심히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균형을 맞췄죠. 네.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왕의 자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훌륭한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꼭 훌륭한 건 아니어서 네. 왕의 자질이 이제 들쭉날쭉했었죠. 그러니까 성종조가 되었을 때쯤 되면 신권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고 네. 성종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는 평가 받지만 그거는 신하들의 평가죠. 거꾸로 얘기하면 성종은 신하들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는 왕이었다는 평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산군의 생모인 이제 그 패비 윤 씨가 됐죠. 네. 그 인물을 몰아낼 수밖에 없는 정치적 이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때 성종은 자기 이제 와이프를 패비시키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그럼으로 해서 자기 첫째 아들은 지켜내는데 그때 첫째 아들은 이제 한이 맺히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연산군이 똑똑하지 못했던 건 네. 그러면 정조처럼요. 네. 내 아버지를 죽인 이제 그 말하자면 정치적인 적군들을 네. 교묘하게 밀어내려고 애를 썼어야 되는 건데 예. 연산군은 그런 머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화를 낸 거죠. 그냥 칼부림을 했고 그냥 내 광대를 마음대로 다 이용해서 죽이겠다. 광대를 이용해서 뭐랄까 그 장을 만든 것 같아요. 네. 나의 부모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을 뭐 숙청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광대를 계속해서 불러들였던 그렇죠. 그런 영화죠. 설정을 그렇게 했던 거죠. 네, 어찌 영화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연산군한테 선택할 수 있는 그 정치적인 선택지가 별로 없었다는 뜻일 수도 있죠. 정조 같은 그 인물에 비하면 네, 정치적인 역량도 모자랐지만 그 상황에서 연산군한테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도 이해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광대를 끌어내서까지 그런 선택밖에 할 수 없었다면 참으로 정치 영역이 모자랐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뭐랄까 사극의 이미지가 계속 아니었어서 보면서 계속 되게 뭐랄까요 새롭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시대의 왕과 네. 최하위 계층인 천민의 대립구도다. 이거는 뭐 이 원작이 되는 그 왕의 남자의 원작이 됐던 연극에서도 이미 이 구현됐던 이 구성이기도 한데 네, 그걸 이제 이준익 감독이 훨씬 더 극적으로 묘사를 해내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마치 이 동등하고 평등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설정이 있고요. 그 사실 왕이 이미 천민과 별다름 없는 형태의 폐악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오히려 천민이 그 광대가 조롱함으로 해서 왕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죠. 그 설정들을 계속 서로 자리 바꾸기를 하면서 보여주는 설정은 영화에서 굉장히 극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노래는요, 이선희의 인연. 이 노래는 왕의 남자 OST입니다. 이선희의 인연 듣고 오셨습니다. 신기주 기자님과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한국 사극 영화 2편 만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화 왕의 남자 이야기 나누고 있었죠. 감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준익 감독이요. 네. 한국 영화의 문제적 감독이죠. 저는 이준익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은요. 네. 왕의 남자에서도 드러나지만 그 라디오스타나 또는 황산벌 같은 영화에서 드러나는 건데 어떤 네. 거냐면 풍자와 해악이에요. 골겜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네. 그 사극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죠. 해악을 표현해내는 데는 이준익 감독만한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즐거운 인생 같은 영화 보면 이준익 감독의 인생관이 드러나거든요. 네.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뭐 놀고 살면 되지라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렇게 태도를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지만 이 풍진 세상 어디 한번 뒤엎어볼까? 라고 하는 풍자적 매력이 있는데 네.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결합된 게 이준익 감독의 매력이고요. 근데 이 감독의 특이한 점은
1994년도에 애들 영화인 키드캅으로 데뷔했다는 걸. 그래요? 정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숨기고 싶은 과거지만 데뷔는 또 이 자리 빌어 얘기합니다. 네. 키드캅으로 네. 데뷔를 하셨군요. 근데 사실 이 영화 만들고요. 그 10년 동안 영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작자로만 활동했었고요. 네. 본인이 감독이 되지 못하다가 이제 황산벌 또는 이제 2005년도에 왕의 남자를 만들면서 이제 흥행 감독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전까지는요, 정말 그냥 이 영화사 저 영화사 다니면서 바둑 두고 소일하고 뭐 이랬다는 에피소드도 있어요. 근데 그때 축적된 내공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해학과 풍자 네. 이런 거의 어떤 기량을 축적했던 거죠. 네. 풍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감독은 그러면 영화 내에서 풍자를 상당히 엄청 많이 표현을 해내네요. 그렇죠. 왕의 남자에서도 맞아요. 왕의 그렇고요. 남자에서도 구태여 연산군 시대를 끌고 왔던 것도 그렇고 네. 천민과 왕의 대비도 그렇고 그렇죠. 천민의 입을 통해서 왕의 어떤 그 폭정을 풍자하고 왕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신하들을 풍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이준익 감독이 늘 자주 하고 싶어하는 그 설정이기도 하죠. 근데 그걸 좀 더 세련되게 한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네. 영화 내에서 왕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벌했지만 본인도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꼭 사극이라고 해서 옛날 얘기만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은요.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준익 감독 스스로는요. 네. 왕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러니까 감독 스스로가 그 동일화됐던 게 아니라 네. 본인 스스로가 광대라고 느끼는 인물이거든요. 감독 네. 본인이.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도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놀이판 같은 거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광대 놀이인데 그 안에서 풍자를 하지만 그런데 감독의 시선은 결국은 이제 그 장생이나 또는 공길한테 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면 감독의 시선이 정치적이라거나 또는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믿는 풍자적이라기보단 해법을 찾는 영화였다면 그러면 이제 연산군을 구태여 선택하지도 않았을 거고 해법을 다르게 좀 더 정치적으로 찾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웃고 즐기고 다 필요 없어라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영화 내에서. 네, 그게 이제 이준익 감독 특유의 어떤 풍자의 자주 나오는 결말이기도 한데요. 그게 이어지는 영화들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뭐 즐거운 인생이나 또는 라디오스타 같은 영화를 보면요, 결국은 인생 뭐 있어? 라는 걸로 결론이 나거든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준익 감독의 매력인 건 분명하죠. 그렇군요. 두 영화 소개해드렸습니다. 최종병기 활 그리고 왕의 남자. 이 두 사극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일부러 뭐 사실은 그 광희하고 또는 그 관상에 이어서 네네.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에서 안 나오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사극들을 좀 갖고 왔는데요. 네네. 오히려 더 상상의 그 나래가 더 펼쳐지죠. 왕의 남자의 경우엔 동성애까지 등장하고요. 네. 조선시대에 있었다. 또는 뭐 활의 경우에는 정말 민중의 저항이 있었다. 네. 잡혀갔을 때 그걸 구해내기 위해서 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개개의 사람들은 오빠가 여동생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라는 네. 상상을 하죠. 이 역사적 상상이 우리를 대리만족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주류 또는 이 기록된 역사는요, 어찌 보면 굉장히 진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역사는 뻔한 것이야. 네.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라는 걸로 상상력을 제한하지만 이 사람들의 삶은 우리한테 오히려 더 큰 희망이 되죠.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하려고 갔던 오빠도 있었고, 네. 그리고 아주 밑바닥 인생이었어도 그 안에서 웃음이 있었고, 심지어 왕을 풍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 그럼 우리한테 오히려 더 큰 희망을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대부분 왕이 아니니까. 대부분은 공감을 그렇습니다. 할 수 있죠. 참 이 두 영화에서는 뭔가 소시민의 뭐랄까 애환과 그리고 복수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가요? 그런 억울한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찌 보면요, 관객들이 이런 영화를 더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그 왕이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네. 어쩔 수 없이 해법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최종적으로 왕이 어떤 해결을 해준다거나 네. 정치적 문제들로 풀린다거나 같은 것들이 있죠. 최근에 영림 같은 영화들 봐도 그런데요. 네. 왕이 주인공이 되나 보니까 사실은 그 정치적으로 정교하게 아기가 맞아떨어져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상상력을 제한하고 네. 캐릭터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죠.
근데 그걸 예를 들면 광해 같은 영화만 놓고 봐도요. 왕이 등장하긴 하지만 거기에 아주 평범한 인물이 등장해서 네, 상상력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화 만들 때도 그런 것들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더 이상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죠.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자님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영화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기자님. 네. 자, 그러면 노래 듣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2부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90s but goodies로 돌아오겠습니다. 장재영의 가려진 듣겠습니다. 이 노래는 왕의 남자 OST입니다. 희미한 기억이 어두운 밤 하늘 덮은 것이고 더 이상 난 알아볼 수 없고 버려진 내 몸과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내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미뚜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지 않는 푸른 밤 푸른 밤 이별 장면에서 236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90s but goodies 듣는데 아빠가 제 방에 들어오시더니 네가 이 노래를 다 아냐? 물어보셨어요. 예전에 되게 좋아하던 노래였대요. 지금 추억에 젖어 계신답니다. 노래로 세대 공감까지 가능합니다. 90년대 사랑받은 노래들로 힐링시켜드릴게요. 90s but goodies. 누가 요즘 어디 있어 설마 옛날에도 말만 그랬겠지 네, 지금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에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볼까요? 5962님, 이소은의 작별 신청합니다. 가사도 그렇고 이소은 씨의 목소리도 그렇고 정말 소녀 같은 노래예요. 중학교 때 짝이랑 같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이젠 이 노래를 부르기엔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네요 하셨습니다. 뭐 그런 게 있나요? 부르고 싶으면 부르면 되죠. 가사가 좀 그래서 그런가? 노랜데요. 뭐 부르면서 예전 기억도 떠올리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는 거죠. 얼마 전에 전 되게 중학교 때 동창들이랑 같이 노래를 부르러 노래방에 갔었는데요. 와, 진짜 신나더라고요. 요즘 신곡은 한 곡도 안 부르고 예전에 함께 불렀던 노래들, 뭐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 진짜 그런 것들은 가사 이런 게 신경 쓰이기보다는 그 분위기랑 옛 기억들을 다시 새록새록 떠올리는 재미에 부르는 것 같습니다. 불러보세요. 김용구님, 부활 3집 기억상실의 소나기 신청합니다. 이 곡은 단 한 번의 녹음으로 3집에 실렸습니다. 보컬이었던 김재기님이 녹음을 하고 집으로 가던 길에 불의에 곧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고인이 되셨거든요. 때마침 올해가 고 김재기님 20주기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곡은 또 그러면은
김재기님의 마지막 음성이 녹음된 마지막 음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스완송이라고 하죠. 그 백조는 죽기 전에 한번 소리를 낸다라고 얘기를 해서 뮤지션이 보컬리스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 레코딩한 노래를 또 스완송이라고 부르는데요. 김재기님의 스완송은 소나기였군요. 4920님, 마이클 런스투락의 Pain My Love 듣고 싶네요. 제가 태어나 처음 해외여행을 했을 때였어요. 이 노래가 담긴 앨범이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는 앨범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싼가 보다 하고 샀더니 가짜였어요. 한국 와서 CD 트니까 이상한 노래 나오더라고요. 제게 아픔을 줬던 그 노래 신청하고 갑니다 하셨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뭐 가짜 CD 사셨군요. 저도 그런 적 있는데 중국에서 마이클 잭슨 DVD를 공연 실황 DVD를 샀었는데요. 그 직캠이라고 하죠. 공연장 직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연출인 줄 알고 이 오프닝 연출을 팬분들이 찍은 영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영상 연결이 되면서 본무대 공연이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2시간 동안 직캠만 연결해서 계속 나와서 상당히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품 사랑합시다 여러분. 자, 그럼 5962님 신청하신 노래죠. 이소은의 작별 듣고요. 이어서 4920님이 신청하셨던 곡 마이클 런스투락의 Pain My Love 듣겠습니다. 죄송했어요 많이 불편해 From my youngest years till this moment here, I've never seen such a lovely queen. 이소은의 작별 그리고 마이클 런스투락의 Pain My Lov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 듣고 계십니다. 이순재님, 쿨의 너의 집 앞에서 신청합니다. 쿨은 유쾌한 댄스곡을 주로 불렀던 팀이라 댄스곡들이 유명하지만 너의 집 앞에서 같은 곡은 타이틀이 아닌 발라드 곡 참 좋습니다. 은근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이죠. 쿨은 앨범에 있는 노래들이 참 많이 유명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댄스곡들, 뭐 무대를 하는 곡들은 대부분 비트 있는 댄스곡들이었지만 발라드도 참 좋아했고요. 쿨이라는 팀의 매력이 참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사랑했었잖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또 연말 되면 꼭 쿨의 노래 한 곡씩은 또 아이돌 신인 가수들이 함께 무대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무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추억이 잠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9218님, 영화 크라잉 게임 OST였던 보이 조지의 The Crying Game 신청합니다. 쫑디 이 영화 알아요? 이거 반전 대박이거든요. 꼭 보세요 하셨습니다. 반전 있는 영화 저 되게 좋아하는데 이 영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0s But Goodies에서도 또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제가 영화 보고요. 또 코너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신기주 기자님하고 영화 이야기 하니까요. 제가 이런 재밌는 영화 아니면 책 이야기도 좋고요.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순재 님이 신청하신 쿨의 너의 집 앞에서 먼저 듣고요. 이어서 보이 조지의 The Crying Game 들려드리겠습니다.
I know all there is to know about the crying. 쿨의 너의 집 앞에서 그리고 보이조지의 더 크라잉 게임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이어가겠습니다. 박성민님 조트리오의 눈물 내리는 날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짝을 좋아했었는데요. 그 친구가 좋아했던 곡이라 테이프로 녹음해서 그 부분만 엄청 듣곤 했네요 하셨습니다. 친구분에게 불러주기 위해서 또 많이 들으셨던 것 같네요. 녹음도 저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저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애니메이션, 만화, TV에서 하는 애니메이션 오프닝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음악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어린 저로선 초등학생이었어가지고 3학년, 4학년이었는데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라디오를 카세트를 가지고 가서 녹음을 한번 다시 해서 듣는데 맨 마지막쯤에 엄마가 들어오시면서 마지막 부분의 녹음이 엄마 종현아 이 소리가 들어가서 그때 그게 뭐라고 엄청 울면서 엄마한테 나 녹음 중이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다음날 일주일 기다려서 다시 녹음을 했었던 기억도 나네요. 참 그런 재미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경험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2533님 안녕하세요 쫑디. 여기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생방송 라디오처럼 들리는 순창의 시골 마을입니다. 가족들 모두 잠들었는데 저 혼자 깨어 있습니다. 피곤은 하지만 참 좋네요. 푸른밤과 함께해서 그런 거겠죠. 신청곡 이문세 이소라의 슬픈 사랑의 노래입니다. 네,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시는군요. 아, 저는 개구리 울음소리 못 들은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제가 이사를 와서 청담동 쪽에서 살고 있는데 이전에는 동대문 쪽에서 살았었어요. 한 1년 반 전만 해도 그때는 그 동네에서도 개구리 소리가 들렸었는데 뒤에 산이 있었던 아파트여서 더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요즘에는 이 청담동 쪽으로 넘어와서는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네요. 한강을 끼고 있는데도 좀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순창 뭐가 특산물이죠? 고추가 특산물인가? 자, 이 중에서 그럼 박성민님 신청곡 조트리오의 눈물 내리는 날 듣고요. 2533님 신청하신 곡이죠. 이문세 이소라의 슬픈 사랑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스쳐갈 수 있었다면 지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너를 주어 트리오의 눈물 내리는 날, 이문세 이소라의 슬픈 사랑의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본에서 유카 이마이 님께서 쫑디 안녕하세요. 신청곡 스매싱 펌킨스의 Tonight Tonight. 역시 스매싱 펌킨스는 특별해요. 만약 음원이 있으시면 언젠가 듣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또 일본에서 멀리서도 또 푸른밤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스매싱 펌킨스 이름 참 재밌죠. 뭐 할로윈데이에 이런 그 호박 깨는 놀이 하지 않나요? 그 서양권에선, 우리나라에선 수박 깨기, 그 동양 쪽에선 수박 깨기 하지 않나요? 9504님, 영원히 학생일 것만 같았던 저도 졸업을 했네요. 아직도 이른 아침 등교할 때의 그 새벽 공기,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매일 올려다 보던 깜깜한 밤하늘, 친구들과 장난치던 생활들이 그리워요. 졸업할 때 들었던 015B의 이젠 안녕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학창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연수로 따지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잖아요. 근데 마치 학교를 다닐 때는 영원히 이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교실에서 또 선생님과 매일매일 장난치고 혼나고 벌 받으면서 지낼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라는 게 느껴지면서, 와, 그때는 참 내가 많은 걸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25살인데 이렇게 느끼는 걸 보면 많은 가족분들은 더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은형주님, 감히 락의 지존이라고 칭하는 본조비의 Always 신청합니다. 제가 고1 때 이 노래로 축제 노래자랑 1등하고 옆에 여고에도 초청받아 가서 불렀어요. 그때가 제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나 돌아갈래 하셨습니다. 다들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전성기가 있죠. 은영중님은 그때 좀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으셨나 보네요. 본조비의 Always 이 곡 부르셨군요. 저도 본조비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듣고, 야, 진짜 저는 컬처 쇼크였어요. 와,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 들었던 음악들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혀 듣지 못했던 사운드였고, 기타나 그런 드럼의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창 빠져서 듣고 부르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러면 노래들 들어볼까요? 유카 이마이님이 신청하신 스매싱 펌킨스의 Tonight Tonight, 그리고 은형준님 신청곡이죠. 본조비의 Always, 두 곡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As Romeo is bleeding, but you can't see his blood. 스매싱 펌킨스의 Tonight Tonight, 그리고 본조비의 Always,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이어가겠습니다. 박아연님,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꼭 틀어주세요. 여보세요 나의 천사, 어떻게 내 마음을 훔쳤나요? 이 부분 가사가 예뻐서 요즘 한창 듣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상당히 뭐랄까요, 직설적이네요. 나의 천사, 어떻게 내 마음을 훔쳤나요? 천사가 뭘 훔치면 어떡해요, 천사가. 자, 그럼 이 노래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박아연님의 신청곡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듣고 오겠습니다. 신천을 향하는 내 가슴은 마냥
오늘 방백 연서 김종태 마지막 식사일 줄 모른다는 생각으로 생오이 고추장 찍어 꾸역꾸역 밥 말아 먹었습니다. 마지막 하룻밤일 줄 모른다는 생각으로 보리차에 스틸록스 씹으며 아득한 잠 청하였습니다. 운 좋게 깨어난 아침이면 마지막 강의일 줄 모른다는 생각으로 목청껏 푸른 보드마커 잡았습니다. 마지막 봉급일 줄 모른다는 생각으로 우두커니 자동 입출금기 앞에 서곤 하였습니다. 마지막 눈물일 줄 모른다는 생각으로 남몰래 실컷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일 줄 모른다는 생각으로는 한 줄의 시행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생의 마지막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 마지막 순간이라면 우리가 일이나 시간에 대해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훨씬 더 절실해질 테고요. 그런데요, 꼭 이렇게 마지막인 것처럼 남은 인생을 사는 건요, 한편으로는 엄청 피곤하겠죠. 에너지를 매 순간 마지막처럼 쏟아내면서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시인이 마지막 시는 쓸 수 없었다는 심정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난 주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자책하지 말고요. 곧 새로운 한 주가 다시 시작되니까 다시 하면 되는 거죠. 오늘 끝곡 유나의 괜찮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제는 존댓말이 편하대죠. 우리만 알던 그 언어들, 그 비밀 얘기들